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해겔 세미라 강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해겔 단편 강좌가 있고요.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을 원전 강독해 놓은 끝내놨죠. 이미 그죠? 강의가 있는데요. 단편 강좌에 들어갈 객관정신에서 중요한 정신의 분열, 미천한 것과 고귀한 것의 변증법, 선과 악의 변증법. 어떻게 보면 니체가 그죠? 선악의 저편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겔 역시도 이러한 정신의 분열을 이야기하죠. 그죠? 미덕과 악덕의 변증법.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크게 보면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주관정신의 정신의 분열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나타나죠. 그죠? 자기 의식 부분에서 그 내용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미덕과 악덕의 변증법,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의 변증법은 정신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객관정신에서 교양을 다루는 부분에서 나타나.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서구 유럽 문화에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의 변증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천착하여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현상학에서 정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장, 그 제목이 Der sich entfremdet Geist, 자기에게 소외된 정신, 그리고 빌둥, 교양, 이런 제목을 가진 장이 여기에서 해겔은 객관정신의 분열된 의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를 알아야 돼요. 이 작품이 쓰여진 것은 1790년대인데요. 이것이 출간되기도 전에 괴테가 이것을 입수해서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해겔에게로 넘어가서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어. 이 라모의 조카가 왜 프랑스 혁명기가 일어난 순수 문화의 단계, 순수 교양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 원전에서 해겔의 용어로 말하면 라인의 빌둥, 순수 교양이라는 이 문화 속에서 객관정신이 분열되어서 고통을 겪는, 아픔을 겪는, 여기에서 왜 라모의 조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자신에게 소외된 정신, 교양이라고 하는 이 객관정신이 디드로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객관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강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분열된 의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문학사에서 결정적인 이 악의 문제, 그죠? 예술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악령을 연상시키고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쯤에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자신의 루신데에서 미학적 악의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씁니다. 악마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테티셔 보스하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쓰는데요. 왜 보들레르가 자신의 작품을 악의 꽃이라고 했을까? 이런 사유들은 말라르메의 이지티르의 세계와 랭보의 세계에도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의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 곳곳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해서 주제가 되었을까?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헤겔이 좋아서 헤겔을 붙잡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긴 역사와 철학 소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대로 들어오면서 예술의 세계에서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 갈라지는 취향의 인간이 대두되면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특히 17세기에 라브리에르라고 하는 문예 창작가에 의하여 문학가이자 예술가인 거죠. 그의 작품 성격론에서 나타나죠, 그죠? 인물들의 성격에서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을 이해하지. 그리고 17세기에 몰리에르가 자신의 작품, 여기에서도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 나타나는데, 평민의 부르주아라고 하는 작품에서 평민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아감베는 자신의 작품 내용 없는 인간에서 이런 역사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브리에르에게 있어서 이 좋은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 안에서의 완성도를 찾아내는 능력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몰리에르에게로 옮겨지면서 이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은 점점 전도되게 돼요. 그래서 볼 발레리가, 그죠? 몇 세기 뒤에 그러잖아. 좋은 취향 안에는 나쁜 취향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명기의 사드 후작의 작품들 역시도 그 이전에 앙시앙 레짐의 어떤 구체제, 앙시앙 레짐의 체제의 미덕의 가치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전도되어서, 그죠? 전도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엽떡의 가치들이 작품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세나 초기 근대에서 그죠? 어떻게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취향의 인간이 어떻게 하여 나쁜 취향의 인간과 뒤섞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악한 것이 어떻게 선한 것과 뒤섞이게 되었는가? 왜 라모의 조카 안에서 헤겔은 객관정신에 분열된 의식을 볼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예술에 대한 이해는 핵심입니다. 라모의 조카, 그는 음악가죠, 그죠? 유명하지 않은. 이것은 철학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작품이 전개되는데요. 여기에서 디드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철학자겠죠. 그죠? 라모의 조카는 라모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의 조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역시도 이름이 라모예요. 이 라모라는 인격은 미셸 푸코가 진단하는 것처럼 미친 채 하는 이성과 진짜 광기 사이의 단절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라모의 조카는 철학자 디드로를 비웃는 듯한, 이건 역시도 디드로의 사고겠죠, 그죠? 독특한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번역을 했고 헤겔이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철학자 디드로가 라모의 조카에게, 이 작품은 대화식이니까 질문을 던져. 당신은 음악가로서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고도의 감각과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도덕적 아름다움과 미덕에 대해서는 그것에 악덕과 미덕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모의 조카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음악에 대한 소리와 감각에 대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취향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한 도덕적 아름다움, 미덕을 분별하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자 디드로를 해체하는 광인이에요. 여기서 라모의 조카는. 라모는 그냥 막 자기 말을 던지는 것 같고 기존 가치들을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 니체인 거야, 니체.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런 말들을 막 던지지만 거기에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막 질비하게 나타나. 오늘날 데리다가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문학을 갖고 남성 철학자들을 은유의 언어를 갖고 남성 철학자들을 해체하잖아, 그죠? 라모의
이미 라모의 조카란 작품 속에 있는 거야. 물론 그것을 니체의 은유를 갖고 데리다는 이야기하지만 라모의 조카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라모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철학자 디드로의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의 가치들을 그죠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남성 철학자의 계몽주의적 사고를 해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에 의해서 기존의 가치가 해체되죠, 그죠? 디드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야, 이 작품 속에서. 그래서 니체의 광인이 바로 라모의 조카인 거예요. 여기에서 가치가 사라지고 기존의 전통이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해체되는 이런 운동이 프랑스 혁명기 직전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걸 라모의 조카의 정신의 분열 안에서 헤겔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모의 조카는 어떻게 보면 기존 가치, 기존 전통이 선하다라고 한 것, 좋다라고 한 것, 이것은 고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을 비웃는 광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해체하면서 다시 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라모의 조카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판단하는 능력은 있지만은 예술가와 같이 창조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라모의 가장 강력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혁명기가 무르익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서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기존의 가치들이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개인들의 의식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소외되는 기존 가치들의 별케롱, 전도가 일어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라모지만은 그는 도덕적 미덕과 악덕을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카당스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기존 전통의 가치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는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선과 악의 경계,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의 경계, 덕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서 정신의 분열을 느끼는 자가 라모의 조카인 거예요. 진짜 라모의 고통은 뭐예요? 예술 작품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의 고상한 감각으로 분별하는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작품을 창조하는 천재성은 없는 거예요. 취향의 인간의 극점에서 악마의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가 그죠? 나쁜 것,
미숙한 것, 그리고 비천한 것, 이 시기에 소설이 나타나면서도 그런 매혹을 느끼는 거야. 처음에 소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야, 고딕 소설이든 낭만주의 소설이든 간에 이런 사랑 이야기의 강렬함, 이게 무슨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술의 가장 비천한 것으로 간주됐었어. 그러나 낭만주의로 가게 되면서 이런 그 이전의 가치가 비천하다고 했던 것이 주제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세 때의 금기로 정해놨던 다양한 사랑의 주제들, 열정들,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주제로 삼은 거야. 그죠?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취향은 이제 나쁜 취향에 의해서 전도되게 생긴 거야. 이게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가속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전에 좋다라고 했던 것이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열된 의식은 헤겔에게 있어서 자아가 자기 바깥에 갈기갈기 찢겨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그죠? 그 바깥에 있는 타자가 자기임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정인 거예요. 헤겔 철학은, 그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대표적으로 둘레즈, 데리다, 푸코,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여기에 또 니체가 있는 거예요. 변증법적이라고 공격을 받지만 내용은 정말 엄청난 게 들어있어. 그래서 지적이 어떻게 보면 정신의 운동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갈 때 정신이, 그죠? 그 운동을 주도하는 건 부정성이, 락강적으로 빈 공백이야. 모순이야. 이게 없다 그러면 정신은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분열된 의식 때문에 정신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정신에서 욕망의 투쟁을 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의식을 지나서 이성의 단계로 가잖아. 그죠? 이성의 단계를 거쳐서 정신의 단계에서, 이게 객관 정신인 거야. 정신은 이제 자기에게 소외된 정신으로서 교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분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성 안에서 락강과 연결시킬 수 있는 탁월한 지점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그죠? 자기의 철학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헤겔이 왜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는 거야.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모가 경험한 자기의 예술성, 예술 작품을 판단하고 미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해되는 것, 예술가가 직접 창조하는 것, 이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판단의 능력과 감각은 뛰어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없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술가로서의 분열증, 거죠. 정말 정신분석학적인 게 강한 거예요. 이 문학 작품들만큼 정신분석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는 햄릿을 언급하고 소포클레스를 언급하고, 그죠? 라칸 역시도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언급해서 정신분석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는 참 탁월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헤겔 역시도 라모의 조카를 갖고 와서 정신분석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 모순된 바깥의 대상이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타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는 이때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분열 가운데에서 순수한 교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의 빌둥은 객관정신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분열의 상태를 가리키는 헤겔의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라모의 고통은 뭐예요? 작품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는 예술 때문에 살고 도덕적인 성과 미덕은 악덕과 구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능력자죠, 그죠? 도덕에 대해서 뭐야?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음악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어떤 감각을 갖고 있어서 탁월하게 좋은 음악이냐 나쁜 음악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창조할 수는 없는 존재인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예술적 영감의 분열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헤겔의 자기에게 소외된 정신, 교양이라는 그 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서 악한 것은 이제 선한 것과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정신현상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강의 듣고 그 부분 읽으면 객관정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라모의 조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분열된 상태를 왜 헤겔은 객관정신의 분열로 갖고 갔을까? 왜 여기에서 공백을 봤을까? 그래서 순수 교양이 나타나서 의식이 자기 안에서 좋은 취향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나쁜 취향이 전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펠케롱, 전도된 상태가 객관정신의 분열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잘 풀면 그죠. 여기에서 니체도 보여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혁명기의 미학 속에도 악마가 돌아 있는지, 왜 미적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나타났는지, 이것은 앙시eng 레짐에서 선과 악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대로 오면서 무신론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는 신성에 근거한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악이 주제인 거예요. 악의 꽃이 주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칼 융적으로 가면 쓴 인간이 아니라 가면을 벗긴 진짜 인간의 모습을 예술의 세계에서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헤겔 역시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된 의식은 순수 교양의 상태인데, 여기에는 라모의 조카의 의식 속에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 이 경계가 무화되어서 순수 무가 된 것처럼 이 순수 교양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단계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경계가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순수 존재는 순수 무인 거야. 이 순수 무는 니체의 허무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헤겔 역시도 이러한 니힐리스무스를, 그죠? 프랑스 혁명기에 디드로라고 하는 철학자의 작품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정신의 주제는 이 분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전의 가치가 이제는 혁명기가 무르익으면서 완전히 전도된 상태, 이 순수 교양의 상태, 여기에서 정신은 좋은 것을 의식하면서 곧바로 나쁜 것으로 전도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분열된 의식이 바로 라모의 조카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취향의 인간은 라브리에르가 몰리에르의 17세기 이것을 거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기로 오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과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금기의 선에 의하여 광기가 바깥으로 밀려져 나갔는데, 이 광기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존 질서의 귀족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 처음에 소설이 나왔을 때 뭐예요? 뭐 이런 거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취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책이 읽으면 읽을수록 끌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기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소설 작품에 더 빨려 들어가네. 이게 왜 그럴까? 좋은 취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왜 자기들이 나쁜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하여 점점 빨려들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소설을 읽게 될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야. 인간의 본성, 억압된 본성이 문화적으로 금기로 정했던 대타자의 목소리가 낙관적으로 보면 이제는 무기력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나쁜 취향이라고 하는,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뒤섞여 있음을 보게 된 거야. 문화 속에서. 이게 이제 20세기의 포스트 모던까지로 가는 거죠. 그죠? 이제 악의 꽃이 주제가 된 거야. 헤겔은 절대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변증법적 지향을 통하여 이제 예술과 종교, 절대지의 단계인 절대 정신으로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이게 주제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고상한 것이 비천한 것에 의하여 전도돼 버린, 이제 미덕이 악덕을 밀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악덕이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경계는 사라진 거예요. 광기와 이성의 경계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미 그 경계 때문에 분열된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온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1차 자료를 접하지 않은 자들, 읽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선악의 저편인 거예요. 분열증으로 괴로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야. 여기에서 락강의 분열된 의식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돌아 있다니까. 자기의 타자성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자아의 분열에 대한 의식은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 공백을 의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 부정성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현대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였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18세기, 19세기 초반에는 이런 의식은 어떻게 보면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대가들만이 표현하는 거였지만은 오늘날은 이것이 그냥 일반화된 거예요. 모든 사람, 현대인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 경계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라모의 조카에게 부재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도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명료하게 구분한다고 합시다. 곧바로 그 명료한 구분은 자기의 무의식의 욕망에 의하여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깥에 갈기갈기 찢겨진 자기의 모습, 창조하지는 못하면서 탁월한 비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적 모순, 내적 모순이 외적 모순을 일으키고, 이것이 순수 교양을 형성하면서 순수 물을 보는 그러한 분열증의 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재밌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작품들을 읽어 나가면, 그죠? 말라름의 랭보의 세계, 그 이후에 20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열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자연을 보고 예술 작품을 보고 끊임없이 자기만의 치유를 해나가고 통합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역시도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악의 꽃이 주제가 된 거예요. 헤겔 역시도 이것을 객관정신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Choose